김정석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리급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총리급은 그냥 총리와 공동위원장일 뿐이죠. 민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대표 총리, 민간 대표 김종석. 뭐 그런 셈이죠.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벌써 12개월 예, 이번 됐습니까? 8월이면 이제 1년 되죠. 예. 임기가 2년인데 네. 이제 얼추 반 됐죠. 예. 아이고 뭐 기대도 많았는데 네. 예, 역시 현실에서 많은 애로도 겪었지만 그나마 예.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기조에 네. 어느 정도 부응하는 규제 혁신을 하고 있다. 저는 예.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 글쎄, 내가 규제 분야를 한 40년 연구했는데 네. 킬러 규제란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킬러 뭐 문항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킬러 네. 아마 대통령께서 그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네. 너무 감사하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 규제 혁신이 말이에요. 네. 주로 이렇게 좀 민감하지 않은 내용으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아하, 예. 항상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주로 국민 생활 편의 이런 쪽이 치중되다 보니까 기업 환경 개선, 투자, 일자리 창출 이런 그거는 쪽이 이제 좀, 이해관계가 상충되니까. 예, 이게 예. 조금 좀 그 기업을 너무 위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정무적 판단도 있고 그래서 네네. 좀 소홀히 다뤘는데 네. 대통령이 아주 딱 찍었어요. 투자 막는 킬러 규제부터 걷어내라. 예. 이거 제가 솔직히 하고 싶었던 일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시니까 저 임기 후반은 네. 그야말로 킬러 규제 걷어내는데 좀 더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킬러 규제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번에 대통령이 이 말을 써서 이제는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학문적 용어나 이런 건 아니죠. 예. 원래 이제 이 규제 이쪽 학문적으로는 이제 복합 규제. 복합 규제.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정책 문서에는 덩어리 규제. 덩어리 규제. 예, 이제 그게 이제 굳이 설명하자면 네. 그 조항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로 덩어리가 져져 있어서 네. 성역화된 규제. 예를 들자면 균형 발전, 수도권 규제, 또는 재벌 규제, 또 농어촌 관련 규제, 토지 사용 규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한두 개 법조항 바꿔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건 이제 패키지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런 게 이제 덩어리 규제고 이게 성역화된 규제들이고 여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규제 혁신의 블루오션이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 그거 하면서 그 이제 이를테면 중대재해처벌법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수면 위에 떠올랐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민주당의 다수 횡포로 이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네. 이게 말하자면 하청 원청 기업의 총수까지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니까 그런데 뭐가 중대재해법인지 뭐가 중대재해인지 네. 그리고 누가 최고 경영자인지 그러니까 법에 명문화가 안 돼 있어요. 시행령도 모호하고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지금 사고만 났다 그러면 전전긍긍 회장 잡혀가는지 무슨 계열사 사장이 잡혀가는지 이게 중대재해인지 그러다 보니까요. 이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건설 쪽이에요. 건설이죠. 야, 건설회사 그거 문 닫아라. 차라리 그래 버린대요. 아예 건설 수주를 안 하고 오히려 경기 위축 효과가 나고 그리고 뭐 또 이 킬러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기업 활동에 아주 큰 애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 화학물질 평가법, 화평법 이런 것들은 그 입법 과정에서 너무 이상론에 치우쳐 가지고 현실에서 지키기가 어렵게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뭐 예를 무슨 반도체를 만들 때 어떤 소재나 이런 그 약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화학약품 들어가죠. 이게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이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데 그걸 일일이 안전성과 효과성을 정부한테 와서 승인을 받고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거 허가 떨어질 무렵이면 또 더 좋은 게 나와버리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이 이런 이제 화학물질 그러니까 입법 취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화학물질 유출 사고 나고 하니까 관리 엄격하게 해야 된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과도하게 나가서 킬러 규제가 돼버린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겠다고 하는 그 이른바 노랑봉투법이요.
그건 악법이죠. 예. 그것도 말하자면 이게 법이 통과가 돼서 예. 공표가 되면 딱 그 전형적인 아주 불량 규제죠. 킬러 규제가 되겠네요. 킬러 규제죠. 왜냐하면 아니 파업을 하고 회사 기물을 부셨는데 네. 그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막는다는 게 네. 우리 건전한 상식에 맞지가 않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마라라는 규제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규제가 바로 킬러 규제가 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네. 투자가 억제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이거 막아야죠. 근데 저는 이제 요번에 그 대통령의 킬러 규제 얘기를 들여다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또 그 불법 파업 조장법,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이걸 보면 말이에요. 두 법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민노총 청부 입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민노총 청부 입법이에요. 그다음에 이 두 법은 대상은 좀 다르지만 노동자를 현장의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영자들이 노동자 눈치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법이 딱 통과되는 그렇죠. 순간. 네. 그러면 이건 단순히 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체제를 위협하는 이게 그렇죠. 이런 악법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청부 입법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그 청부의 주체가 이렇게 민노총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민노총이 전체 근로자의 10%가 안 돼요. 5% 예. 남짓이에요. 네. 그 사람들만을 위한 법이니까 오히려 전체 예. 근로자한테는 별 이득도 없을 뿐 아니라 네. 이게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게 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논의가 이건 말이 안 됐는데 된다고 했죠. 자기네들이 집권했을 때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한 거를 네. 지금 야당이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거 국정 회방이지. 예.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게 이제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그 규제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들이 이제 슈퍼 가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자들이 이걸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좌파도 좌파지만. 그렇죠. 제가 이제 사실 규제 문제를 뭐 연구도 해보고 규제개혁위원도 몇 년 해봤지만 네. 항상 이것도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규제가 하나 생기면요. 네. 규제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 규제를 집행하는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네, 네. 거기에는 연합회 협회도 있고 네. 또 그것을 또 용역이나 연구를 하는 또 학술단체도 있어요. 뭐 통신이나 에너지나 금융에 다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생태계가 형성이 되니까 네, 네. 이쪽에 들어가서 규제를 소비자 관점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또는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바꿔라. 참 저항이 심하죠. 뭐 최근에 뭐 사실 의료계나 이런 네, 데서도 네. 많은 저항이 있었잖아요. 네. 결국 어떻게 되면 형성된 생태계를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특히 공무원들의 저항이 네. 아주 심하죠.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가끔 좀 답답할 때는 이제 그 규제부서 공무원들 규계위에 오면 네. 당신들은 지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네. 민간의 관점에서 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당신들은 공무원 관점에서 규제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질타도 하고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차관을 대폭 이제 경질을 하면서 네. 특히 지난 1년간 그 비서실에서 함께 일했던 비서관들을 일선 차관으로 내보내면서 뭔가 공무원 사회 전체를 좀 작풍을 좀 확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장관만 해도 너무 높아요. 음. 사실 실무 공무원들을 직접 매니지하는 사람들이 차관이나 1급인데 그렇죠. 예. 이 차관급을 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로 포진시켰다는 얘기는 네, 네. 이제 대통령도 한 1년여 해보니까 네. 이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더라. 아니 저도 규계위원장 1년 하면서 그걸 느끼는데 네. 대통령은 오죽하겠어요. 아마 뭐 일부 언론에서 요즘 예측하듯이 이 공무원 그 어떤 업무 드라이브가 네. 걸리지 않을까. 저는 좀 그래서 적어도 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네. 좀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민간의 관점에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적극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규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댓글이 올라왔으니까 전해드릴게요. 부동산 양도세 인하해야 농민이 삽니다. 살펴주십시오.
네, 이 규제 행정규제 기본법에 보면 예. 국방, 외교, 예. 세무, 예. 행정은 논외로 하게 돼. 그거는 이제 기재부소관인데 예.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도 예. 댓글도 다셨다니까 네네. 지금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 들어오는 규제개혁 건의 중에 네네. 상당수가 네. 지자체를 통해서 올라오는 토지 사용 규제에 대한 완화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린벨트 포함해가지고 네. 자연 녹지 뭐 토지 사용 규제가 겹겹이 쌓여가지고 아하. 공장은커녕 과수원 하나 짓는 것도 쉽지가 않은 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예. 이 지금 뭐 양도세 얘기도 하셨지만 네.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은 게 아니에요. 있는 국토를 음. 좁게 쓰고 있다는 문제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다. 예. 예,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항상 보면은 그린벨트 얘기를 하면 또 저 시민단체에서는 저 자연 훼손한다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 훼손한다고 하는데 네. 그건 아니죠. 우리 정책 목표는 있고 네. 예, 그래서 규제 수단 이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한번 검토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동 분야에서는 50시간제가 이게 현실에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52시간제도 그렇고 예. 지금 사실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요즘 최저임금제 논의가 돼 있는데 네. 이게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비현실적인 규제예요. 어. 사실 노조나 그거 다 알아요, 정부도. 작년에 네. 전체 근로자의 15% 음. 숫자로 하면 322만 명이 네.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법 위반이죠. 그런데 그 법을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람들이 대기업이거나 뭐 돈 많은 기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식당 주인이거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정말 최저임금 법대로 못 주지만 네. 내가 그래도 너를 좀 쓰고 싶다. 또 그 사람도 최저임금대로 하면 자기 일자리 없어지는데 최저임금보다 좀 덜 받아도 그래도 내 일자리가 있구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거든. 그래요. 예. 아니 전체 근로자의 15% 322만 명이 못 지키는 최저임금을 네. 지금 또 올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키게 만들어주고 어기는 사람을 야단을 쳐야지. 네.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규제 혁신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52시간제도 얘기도 나왔는데 네. 우리 고성국 박사도 뭐 몇 번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거예요. 노사간에. 그렇죠. 예. 예. 일거리 많을 때 좀 하고 그거 저축했다. 일거리 없을 때 좀 더 쉬자.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이거는 무슨 62시간제라고 말도 안 되는 그 프레임을 걸어서. 네, 네. 그런데 내가 이제 노동시장 개혁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노동규제 개혁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거든. 네.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그러니까 기득권 강성 노조들의 혜택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보통 걸로. 그래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서 그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자는 게 노동개혁의 핵심인데 네. 지금까지의 그 노동개혁은 주로 52시간제라든가 또는 그 강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라든가 네. 필요하죠. 예. 잘못된 건 고쳐야죠. 그러나 이것이 자칫 이게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이건 끝이 이게 시작인데. 예. 우리 축구로 말하면 빌드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노조나 이 저항 세력을 네. 좀 이렇게 좀 이제 그 다스려 놓고 이제 이 양극화 해소라든가 일자리 창출, 고용 유연성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 규제 개혁도 사실은 큰 의미의 규제 개혁이에요.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제 말씀하셨으니까 지역 간 그 최저임금을 좀 차등화하자. 그걸 자율적으로 하게 하자. 이거는 이런 것도 규제 개혁 아닌가요? 당연하죠. 이게 전국을 획일적으로 업종과 지역과 무관하게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더 오히려 그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죠. 그렇잖아요. 전주하고 서울하고 물가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게 하냐 이거죠. 옛날에요. 1980년대에는 전국의 주유소의 기름값이 리터당 똑같았어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았다니까요. 그게 비정상이지. 그렇죠. 제주도하고 압구정동하고 어떻게 기름값이 같아야 돼. 그때 그랬다니까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차등화해야죠. 당연한 거죠. 임금도 물가 수준도 다르고 더군다나 노동
노동 집약적인 데하고 자본 집약적인 데하고 기술 수준이나 네. 이게 달라요. 네. 그걸 어떻게 똑같이 주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대우하는 것도 아하, 이제 우리가 예. 좀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됐어요. 네. 네.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네. 아니 이미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이런 데서 다 차등 지급하거든요. 네. 외국인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필리핀에 뭐 국회의원이 한국에 왔잖아요. 네. 우리는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좋다. 일자리만 달라고 얘기하고 갔잖아요. 아하, 예. 아니 그런데 그 외국인도 똑같이 한국하고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면 그게 누구를 위한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주 경직적인 노동시간 52시간제라든지 또 다른 의미에서 경직적인 최저임금 그렇죠. 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그 권한, 결정 권한을 돌려주는 의미에서의 어떤 규제 혁신, 예, 그렇죠. 규제 개혁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교육 쪽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교육 개혁도 규제 개혁이죠. 네. 뭐 특히 지금 관건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대학 경쟁력이 지난 10년 이상 그 등록금이 동결되는 바람에 예. 아주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학이 돼버렸어요. 아, 예. 중국이나 러시아만도 못해요. 건물 다 헐고 말이죠. 네. 실험 기자재도 뭐 다 낡고. 근데 우리 교육세 지방에 나눠주는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초중고는 돈이 남아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아, 예. 지방교부. 아니 그 교육청 교육청 예산은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 이게 법에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지방세의 일부는 반드시 교육청에 가게 돼 있으니까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럭셔리죠. 예. 그런데 교육개혁도 노동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네. 왜 교육개혁하자는 거예요? 결국 사교육을 필요 없게 만들고 공교육만으로도 네. 우수한 학생들과 자기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자. 즉 교육 수요자의 관점에서 교육 제도를 개편해 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교육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단 네. 말이에요. 전교조. 그리고 학생들 학력 제고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 개혁은 바로 공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수월성 있는 교육을 받게 해주자는 목표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교육 개혁도 초점이 그거보다는 이제 무슨 사설학원 때리고 킬러 문항 줄이고 물론 그 과정 거쳐야 되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케어 때문에 지금 건보 재정이 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것도 뭔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뭐 규제 개혁일 뿐 아니라 이것도 이제 이게 성역화된 규제고 이제 덩어리 규제고 킬러 규제인데요. 네, 네.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소위 그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비급여였던 거를 네. 급여에 대폭 넣는 바람에 그렇죠. 당연히 네. 지출이 늘어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건보료가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저 같은 연금 생활자도 네. 지금 건보료가 막 추가로 막 나와요. 기타 그래요? 소득이 있다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건보료 인상이 근로소득세보다 더 부담스러운데 이게 제 말이죠. 제가 뭐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게 보험이잖아요. 네. 화재 보험, 자동차 보험 왜 들어요? 대형 사고 났을 때, 그렇죠. 어떤 큰 사고 났을 때 네, 네. 그 리스크를 해소하자는 거거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이 아니고 지금은요 건강보조라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비유하자면 네. 뭐 타이어 빵꾸 나도 돈 물어주고 헤드라이트 나가도 물어주고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해주니까 보험이 아니라 보조금이 되니까 의료 과소비가 되지. 사실 자동차 보험도요. 네. 뭐 타이어 펑크 났거나 뭐 사이드 밀러가 깨졌을 때 가는 것도 굳이 뭐 보험료 청구를 하자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 예. 그러니까 그런 작은 거는 그냥 내가 내 돈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싸. 그러니까 참 안 된 말이지만 예. 건강보험도 예. 좀 그렇게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예. 비전문가지만 네. 지금 의료 쇼핑, 의료 과소비가 너무 네. 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감기 걸리고 그저 해열제 좀 먹고 며칠 참으면 되는데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네. 찾아다니면서 싸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보험은 보험, 재해를 커버해주는 네. 그 위험 분산이 보험인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보험의 선을 좀 넘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말부터 이제 세 가지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네. 이걸 걸었는데 노동개혁은 사실 건설 현장에서 건폭과 전쟁하면서 또 화물연대 깨고 그렇죠. 네. 그리고 회계 투명성 하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가시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꼈어요. 네. 그리고 지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교육개혁은 이번에 킬러 문항을 고리로 해서 이게 대학 수능 시험을 어떻게 이게 핵심 고리로 해서 지금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으로 가자 지금 이렇게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연금 개혁은 근데 뭐 한때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인가 뭐 해서 논의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지난번 대선 때도 네. 그 3대 후보가 다 예. 하자 연금개혁 하자. 그래서 그랬죠. 여야 간에 합의를 본 상황이에요. 예, 토론회장에서 합의를 봤어요. 서로 합의를 봐 즉석에서 예. 그죠? 네. 그래가지고 국회에 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나는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곳이고 입법부니까 네. 여기서 결론을 내려줄 줄 알았어 여야 합의로. 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논란이. 그렇죠. 그리고 입법하면 되지.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사람들이 결론을 안 내고 네. 이란 3안 만들어서 다시 정부로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예. 감자 자기의 손대기 싫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프랑스 매크롱 보세요. 그냥 예. 곤욕을 치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연금개혁은 대통령의 아젠다는 잘 설정했는데 네. 이거는 좀 국민적 합의, 여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총선 이후라도 네네.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이것만 해도 윤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정공대 폐지 뭐 이런 것도 규제개혁에 들어갑니까? 여기 댓글이 올라와요. 아니 이거 규제개혁은 아니고요. 그거야말로 참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그러지 않아도 과잉 공급인데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김정석 위원장님 모셔서 일단은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지난 11개월간 일하셨기 때문에 규제개혁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 철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일단 말씀을 좀 많이 들었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네. 그래도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대통령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이 꼭 직접 주재하더라고요. 네. 그제 보니까 그 몸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 회의만은 직접 내가 주재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제가 이거는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싶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연말에 좀 뭐 바닥을 치고 내년에는 좀 여러 가지로 좀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는 취지의 네. 발언이 있었거든요. 제가 네네.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네네. 그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월이잖아요. 네. 우리가 2023년 연초부터 우리 경제를 괴롭혔던 게 물가였어요. 인플레. 네. 이게 막 5%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참 힘들었죠. 여러 군데. 근데 이게 다행스럽게도 네. 물론 국제 에너지 값이 조금 안정된 것도 있지만 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좀 빠르게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아직도 좀 더 가야 되겠지만 최소한 2%대로 들어왔거든요. 예, 2.9%인가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한은이 목표로 하는 2% 선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이제는 그 물가 불안 걱정할 거 없이 좀 경기 부양책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뭐 추경을 해서 인위적으로 재정 뭐 돈 풀기로 이제 될 단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도 문재인 5년 동안 워낙 수십조 원을 돈을 뿌려놔가지고요. 이제 돈 뿌려가지고 우리나라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올라갈 여지는 없어졌어요. 다 소진됐어요. 소위 한계 생산성이 체감이 돼가지고 돈의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아하. 이제는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을 늘려야 돼요. 생산성을 높여야 돼.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거나 추경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거는 이제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는 공급
측면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급 애로 요인이라든지 네. 규제 혁신을 통한다든지 기업들의 투자 요인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경제 정책을 좀 전환해서 그게 이제 그날 언급된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 개혁이 구조 개혁 하니까 무슨 뭐 전문 용어 같은데요. 별게 아니에요. 생산성을 높이자. 네. 그리고 이왕이면 비싼 물건 만들자. 그리고 놀지 말자. 건성건성 놀면 결국 게을러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생산성을 잘 사는 나라의 알겠어요. 공통점은 예. 생산성이 높아요. 그런데 사실은 물가를 잡아야만 됐기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던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마침내 물가가 2%대로 떨어졌고 뭐 라면값 인하한다는 소식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물가 잡는데 네. 일단 성공했으면 물론 조금은 더 이 고삐를 더 지고 가야 되겠지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잡았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검토할 만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그렇죠. 부담이 커져가지고 특히 영끌하고 뭐 그다음에 묻지마 비투하고 이런 이제 청년들이 진짜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 금리 조정을 통해서라도 숨골을 좀 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한국은행은 지금 상당히 좀 괴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너무 커져서 네, 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가 안정된 건 아니야. 아직도 올라가는 추세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조이고 싶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위험 수위를 넘은 지 한참 됐고 네. 특히 젊은 층 예. 저소득층의 이게 부채 밑에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때 계속 돈 빌려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갚을 때가 오니까 네, 맞아요. 이것도 예. 지금 뇌관입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적인 모범사 그 정책은 금리는 지금 상태로 유지하거나 좀 더 물가 안정을 해 올리되 그로 인해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의 가계를 네. 재정해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괴롭다고 해서 낮추면 마치 전기값 오르면 물가 불안해진다고 전기값 일부러 낮춘 것처럼 돈 많은 사람까지 보호를 해준다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전체적인 거시적 물가는 잡되 네.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나 청년들은 그 있어요. 저 지금도 그래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네. 교과서대로 네. 저 추경호 경제팀이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그 보호를 해줘야죠. 다리를 건너가게 징검다리를 놔줘야지. 그건 재정의 역할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그런 의미에서 네. 좀 더 적극적인 저쪽처럼 마구 풀자는 그런 의미의 재정이 아니고 네. 좀 더 딱 핀셋으로 보호할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확실하게 보호가 되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뭔가 하고 있다는.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 안전망이 제법 인프라는 갖춰졌어요. 예. 기초생활수급제라든지 무슨 뭐 실업보험이라든지 이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한계 상황에 몰린 사람들 네. 이 사각지대가 아직도 있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그 금리가 조금 0.25%라도 올라가면 힘들어지는 사람들한테 네. 약간의 그 릴리프랄까요? 어허. 약간 예. 좀 숨통을 트여주는 그거는 사실은 큰 돈 안 들어요. 1조 이상도 안 들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잘 보호해주면 네. 물가가 안정이 되고 왜냐하면 보조금 쥐어주고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 버리면 실질 소득은 그렇죠. 안 늘어나잖아요. 예. 그게 지금 소위 이재명류의 기본소득의 맹점이라고요. 돈 풀고 물가 올라가면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한우는 물가를 계속 잡고 한우는 물가 당국이고 그리고 이제 예. 진짜 긴급 구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한테는 핀셋으로 정확하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에너지 값은 에너지 바우처 또는 주택 구입 바우처 또는 교육 바우처 또는 병원비 보조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재정으로 해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결국 우리 경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조개혁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그렇지. 쪽으로 산업 경쟁력을 좀 집중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이라든지 네. AI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상당한 경쟁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최근에는 그 제2의 중동 붐이라 그럴까요? 이게 대형 그 해외 프로젝트 수주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렇죠. 원전하고 건설. 또 K방산이 이게 뭐 생각보다 이게 부가가치가 높더라고요. 네. 이게 이런 쪽으로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을 좀 제대로 설정하고 좀 힘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든 그 모든 분야에서 보면요. 네. 나는 그래서 내 한국 경제에 희망을 갖는 게 네, 네. 우리나라의 민간 부문이 아하. 생각보다 다이나믹해요. 네. 그러니까 관료나 정치인들이 뭐 이끌고 간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경제는. 예? 뒷다리는 안 잡으면 잘하는 거예요. 네. 지금 중동의 건설붐이다. 예. 원전 생태계다. 예. K방산도 그게 국영기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네. 한화그룹도 있고 대우그룹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민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네. 인공지능이든 드론이 됐든 로봇가 됐든 세계적인 수준으로 꾸역꾸역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K-팝만이 아니고 네.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이 민간 부문의 역량이 상당히 세계 10위권에 들어가고도 남는다. 네. 우리 이제 바라건대 정치권이 제발 좀 뒷다리나 잡지 말고 괜히 철지난 이념 논쟁에 아날로그식의 사고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장, 민간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그 발언의 수위에는 좀 조절을 하시는 것 같으네요. 아니 뭐 잘못하면 그게 정부 방침처럼 오해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뭐 그렇지만 내가 여기 고성국 TV에 와서 뭐 조심할 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게 화랑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아직 터널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모든 경제 문제의 원천이고 네. 거기에 이제 덤태기를 씌운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예. 미중 간의 갈등이 옛날에 미소 간의 냉전처럼 완전히 이렇게 디카플링이 되기가 어렵고 예. 미국 사람들도 중국 없이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지금. 중국도 미국에 없이는 네. 이게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디카플링이라는 말을 안 쓰고 네. 디리스킹 위험을 분산시키자. 예. 그래서 예전에는 미소가 진영 대립처럼 완전히 분리가 아니라 미중 간에 미국이 볼 때 안보에 위협되는 것만 네. 벽을 높게 쌓고 나머지는 경제 협력하자. 그래서 이 추세대로 조금 미중 간에 좀 협력, 뭐 리스크, 위험 분산 분위기로 가면 네. 우리나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나 네. 이런 쪽도 좀 그 불확실성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죠. 지금 글로벌 인플레의 원인이 무슨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갈등이나 무슨 뭐 공급망 급 때문만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중국을 세계의 경제 생태계에서 자꾸 배제하려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그 부담은 누가 져요? 미국 소비자들이 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가 올라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결국은 미국, 중국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는 걸 이제는 좀 깨달을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는 디카플링이란 말보다 위험 분산, 미중 간의 갈등을 통제하자는 쪽으로 미국이 먼저 그렇게 지금 그 얼브라이트 장관이 지금 중국가 있거든요. 예. 이미 뭐 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인들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 앞으로 이 세계 경제가 미중 간의 갈등이 좀 통제가 되면 세계 경제 회복 국면으로 갈 거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 네. 그건 한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우리는 또 상당히 또 탈중국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 전후해서 베트남에 대한 이 관심들이 높아졌을 때 보니까 뭐 중국보다 베트남이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제 파트너로는 이미 더 중요한 나라가 됐던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무역 상대가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이고 네. 미국이 그동안 일본이었는데 네. 이제는 중국, 미국 다음에 베트남이 됐어요. 일본이 4등이더라고요. 네. 나도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이 벌써 그렇게 됐나. 그리고 우리가 돈 제일 많이 버는 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고 베트남이에요. 무역 흑자예요. 예. 근데 그 무역 흑자도 사실은 우리의 거기에 삼성하고 이렇게 큰 기업들이 네. 원자재를 우리나라에서 사가니까. 그러니까 예. 베트남 수출의 상당 부분도 우리나라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트남이 우리 때문에 무슨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는 건 조금 적절치 않고 예. 지금 현재 한 베트남 간의 그 생산 분업이 원만하게 지금 잘 진행되는 것 같고 네. 사실 중국의 대한 그 시장으로 네. 충분히 거기 인구가 1억 명이고 여기 그렇죠. 연령도 굉장히 젊고 예, 젊어요. 그리고 유교 국가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하고 문화적으로 예. 동질감도 있고 예. 그래서 앞으로 탈중국 하는데 하나의 우리가 레버리지로 네. 베트남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중국과 지리적으로 워낙 가까이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도 워낙 오랜 이제 은원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탈중국은 말로만 탈중국이지 실제로 가능할까?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인데 그건 뭐 실제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것도 나는 정부나 뭐 이런 데서 나설 게 아니라 기업인들이 눈치가 더 빨라요. 그렇죠. 예. 롯데는 진작에 다 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사드 때문에 사드 폭력을 치르면서 싹 뺐죠. 뭐 손해는 예. 봤지만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잘 빠져나온 거죠. 예. 지금 그래서 그 기업인들이 자기네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는 기업인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다. 네. 이미 다 중동으로 뺐고 베트남으로 아하. 뺐고 인도로 도망갔다. 그래서 뭐 걱정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중국의 기업 환경 악화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제일 먼저 느낄 거다. 저는 우리나라의 민간 섹터의 저력과 그 능력에 대해서 전 신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논평을 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민간 기업이지만 포스코와 KT는 이게 민간 기업이라도 우리가 아는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 같은 오너가 있는 기업은 또 아니잖아요. 네. 이게 다 국영 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주인 없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기업인 셈인데 특히 포스코와 KT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전후방 그 연관성이라든지 또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그동안 쭉 드렸어요. 그래서 뭐 정부가 그 사장을 내려보낼 수는 없지만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관심 갖지 않을 수 없는 기업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쭉 드렸는데 그 문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 때 IMF 직후에 그 포항제철 포스코하고 한국통신 KT가 민영화된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치권이나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직도 포스코나 KT가 국영기업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에 개입하고 경영에 개입하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국영기업이나 정부의 규제를 받는 기업들이 항상 생산성이나 효율이 성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경영 자율성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나 KT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회장이나 CEO 선임을 놓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이제 정치권이나 이 정부에서 이제 자기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두 회사 양대 민간 회사인데 그 어떤 경영 자율의 이름으로 자기네들끼리 어떤 아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카르텔이에요. 그것도 좌파 카르텔이에요.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끼리 계속 하자라는 어떤 그런 그 암묵적인 그 카르텔 형성이 되지 않았느냐는 게 이제 정치권이나 정부의 이제 시각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노무현 문재인의 핵심들이 거기 다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진정한 민영화를 해야 된다. 이제는 정말 마치 그 정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사장을 임명하는 전리품을 KT 사장이나 포스코 회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시장 원리에 따른 주주들에 의한 주주 이익 극대화 차원의 CEO 선임하는 그런 지배구조를 갖춰야 되는데 감사한 거는 지금 정부의 기조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먼저 문재인 종북주사파 5년 동안에 이 완전히 그 구축된 이 종북주사파 카르텔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그 핵심들의 카르텔 네. 이걸 먼저 해체를 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들이 정말 진정한 민간 기업으로서 자율적으로 한번 해봐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코 회장이나 KT 뭐 지난번에 저 사장으로 선임됐던 사람들이 다 이제 하차했죠. 네. 하차하고 지금 새로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했고 이사회 구성했고. KT는 그렇게 돼 있고. 예, 예. 저 포스코는 포스코는 좀 아직도 기다려야 더 돼요. 해먹겠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예. 봐야죠. 그래서 KT부터 그리고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예. 그 완전 민영화된 은행들에도 적용돼요. 우리은행 같은데. 네, 네, 예, 네. 이게 이제 금융그룹도 네. 지금도 대주주가 없는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거든요. 네. 예, 그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하나의 멍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윤석열 정부가 상식과 원칙을 추구한다면 네. 이런 국민적 대기업들 금융기관들도 네. 이제는 지배구조를 그야말로 원칙에 맞도록 좀 재설계한다면 네. 우리 윤석열 정부의 큰 성과로 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김종석 위원장님 규제개혁위원회 총리급 민간위원장입니다. 정부 측 위원장이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급 민간위원장입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 며칠 전에 우리 고성국 박사가 저를 한전 사장의 적임자라고 아주 극찬을 해주셔서 제가 방송을 보다가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언질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제가 규제개혁위원장으로 대통령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고 임기 동안 나는 규제개혁에 매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중간에 어떻게 내가 딴 생각을 하냐 네. 사양을 하고 암만 생각해도 내가 전력산업 혁신을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뭐 겸손한 게 아니라 거기야말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전에 누가 부임하시든지 간에 정말 좋은 분이 부임하셔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고 저를 아껴주시는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하고 고 박사께 감사는 드리지만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규제개혁에 더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전 혁신을 위해서는 김종석 위원장만한 분이 없다. 제가 그렇게 논평을 했는데 한전 혁신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의 규제 혁신입니다. 규제개혁 혁신입니다. 그 큰 일을 지금 맡고 계셔서 그 일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김정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